안녕하십니까. 위생사의 조은진입니다. 네, 오늘은요 환경위생학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요 챕터 1에 환경위생학의 개념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박스 1번 보실게요. 환경위생학 일반인데요. 먼저 괄호 1번에 그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두 줄로 되어 있는데 그 두 줄을 조금 밑줄 쳐두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신체 발육, 건강 및 생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미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적인 생활 환경의 일체 요소를 억제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절하는 것까지 밑줄을 쳐두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그 괄호 두 번째는요. 환경이 분류를 이렇게 환경이 분류가 되어 있어요. 환경이 분류해가지고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먼저 자연적 환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환경으로 나눴는데 자연적 환경은 다시 이화학적 환경하고 그 다음에 생물학적 환경으로 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화학적이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인 것과 화학적인 것을 같이 합쳐놓은 단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뭐 공기라든가 물, 그 다음에 땅이죠. 토지, 그 다음 빛, 소리 이런 것들을 아우르고 있고요. 생물학적 환경은 이제 살아있는 것들이죠. 주변에 있는 뭐 동물들, 유해한 곤충들, 절지동물, 뭐 병원, 미생물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 쭉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요. 자, 2번 동그라미에 사회적 환경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적 환경도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먼저 인위적 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적 혹은 사회적 환경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인위적 환경에서는 우리 땡땡 뒤에요.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면 식생활이라든가 의복, 주택, 의식주죠. 의식주. 예, 의식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한 것 등의 의식주와 관련된 것들의 뒤에 밑줄 치겠습니다. 위생시설이라든가 토지 이용 관계, 그 다음 수송, 공업, 도시, 농촌 이러한 것들이 인위적 환경에 포함이 되고요. 그 등까지 밑줄을 쳐두시면 되겠고 문화적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문화 수준이라든가 정치, 뭐 경제, 종교, 사회, 교육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괄호 3번은 환경위생 사업이에요. 자, 환경위생 사업에는 방역 사업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환경위생 개선 사업이 들어간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여기도 뭐 읽어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아실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요. 오른쪽 날개 보시면은 알아두기가 있는데 지구를 지키는 4R 운동, 뭐 4R 운동이겠죠? 자원순환 원칙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4R 운동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두시고요. 이 내용은 39회 때 출제가 된 바가 있어요. R 4개로 되어 있죠. 점 4개를 이렇게 묶어주시고 자 처음이 refuse 불필요한 물건은 사지 말자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 reduce는 줄이자라는 거죠. 쓰레기를 줄이고 그 다음에 reuse 쉽게 버리지 말고 반복 사용하고 recycle은 재사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refuse, reduce, reuse, recycle 이 네 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 페이지를 넘겨서 챕터 2죠. 바로 대기환경 오염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 1번에요. 이제 공기가 먼저 나와 있는데 공기 그러면은 우리 그 대기층을 구성하고 있는 가스들인데 혼합된 가스이죠. 예, 한 가지 종류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가스들이 섞여 있습니다. 자, 괄호 1번에 정상 공기의 조성 해가지고 42회와 39회 때 출제가 된 바가 있어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 뭐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도 배우셨을 것 같은데 제일 많은 거 예, 조성 보시면은 질소가 가장 많은 기체죠. 78%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 정도, 대략 20% 가까운 것이 산소예요. 자, 부피 100분율로 해가지고 산소는 20.95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질소가 28.09%로 이렇게 돼 있어서 질소가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산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피 배분율만 좀 파란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표시를 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밑으로 쭉 내려갈게요. 다음은 괄호 2번의 산소입니다. 산소. 자, 1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저는 2번 체크할게요. 인체는 한번 호흡할 때마다 4에서 5%의 산소를 소비한다. 그 부분 밑줄을 쳐두시고 그렇다면 성인의 경우 3번 동그라미 나와 있죠. 성인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두시고 그 옆에 하루에 600에서 700리터의 산소가 필요 밑줄. 자 그러면 얘를
성인의 경우 600에서 700리터의 산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은 이제 그 괄호 안에 1일 공기 필요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산소는 600에서 700이고요. 이 우리가 괄호 1번에서 조성을 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600에서 700의 산소를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기가 필요하죠. 그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1일 공기 필요 공기량은 약 13kL라는 거. 자, 1일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그 뒤에 밑줄 쳐두시기 바랍니다. 13kL가 대략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고. 자, 4번. 공기 중의 산소가 14% 이하가 되면 하고 되어 있어요. 자, 14% 이하에다가 이렇게 박스를 쳐두시고요. 이렇게 되면 자, 그 바로 아랫줄이에요. 혈색소의 산소 포화도가 감소되고 저산소증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부분 밑줄 쳐두시고요. 저산소증이에요. 그러니까 즉 14% 이하가 되면 저산소증이 나타난다는 거죠. 저산소증 하나 뭐 밑에 빼서 쓰셔도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산소가 부족하니까 호흡이 더 가빠지겠죠. 호흡수는 증가하게 되고 맥박도 증가하게 됩니다. 저산소증의 증상, 호흡수와 맥박이 모두 증가한다. 증사라고 썼어요. 예, 증가한다. 이렇게 하나 필기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부족하게 되는 경우 5번 동그라미에 나와 있는데요. 10% 이하, 그 부분에도 10% 이하에다가 이렇게 박스를 쳐두시고, 그렇게 되면 호흡곤란이 일어나요. 이제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7% 이하가 되면 어떻게 된다? 질식사한다. 자, 14% 이하, 그 다음에 10% 이하, 7% 이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번도 한번 볼게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산소가 무조건 많이 있으면 좋으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항상 적절한 그 원래의 수준만큼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산소 농도가 60% 이상이거나 2에서 3기압 이상의 고압 산소를 호흡하게 되면 자, 고압 산소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그 옆에 산소 중독이 발생하게 됩니다. 산소 중독에다가 밑줄. 만약에 이런 고압 산소를 장기간 우리가 호흡하게 된다면 흡입하게 된다면 호흡기에 염증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신경계통에도 해를 입게 된다라는 거. 자, 그거 표시를 해놓으세요. 산소 중독 밑에 호흡기 염증.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긴다고요? 신경계통에 해를 입게 된다. 신경계통에 해. 위해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요 내용도 또 39회 때 출제가 됐어요. 언제나 적절하게 과유불급이죠. 그래서 요 내용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괄호 3번에 질소가 바로 나와 있는데요. 그 질소 넘어가기 전에 왼쪽 날개에 있는 공기의 자정작용을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등장했죠. 42, 39, 37, 36회 때 출제된 그런 내용이고요. 공기의 자정작용. 자정작용이라고 하면은 스스로 깨끗해지는 거죠. 네, 오염물질을 없애고 스스로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밑에 있는 내용들은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자정작용 앞에 별표 하나 해주시고 저는 그 점들 있죠. 점만 표시를 좀 하고 갈게요. 자, 공기 자체의 희석작용에 의한다. 희석에다 동그라미를 하나 해주시고요. 희석은 이렇게 섞여서 묽어지는 걸 의미하죠. 바람에 의한 확산으로 인해서 그 오염물질이 희석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은 강우, 강설 등에 의한 거기다 밑줄을 쳐두시고요. 두 번째 줄에 세정작용, 세정에다가 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희석이 있고 세정이 있다. 세정은 씻어내린다라는 의미잖아요. 씻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는 점이죠. 세 번째 점은 산소라든가 오존, 그 다음 과산화수소 등에 의한 산화작용이 있어요. 산화작용에 산화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은 자외선의 살균작용이 또 있습니다. 밑줄 쭉 해놓으시고 그 다음 끝에서 두 번째 점은 탄소 동화작용에 의한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교환이라 그랬죠. 이거 한마디로 뭐죠? 탄소 동화작용이니까 광합성이에요. 끝에서 두 번째 점에다가는 광합성이라고 하나 써두세요. 광합성. 자, 그 다음 마지막 점에서는 중력에 의한 침강작용이 있다. 침강 밑줄 하나 쳐두시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괄호 3번의 질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질소에 관련된 내용도 35회 때 출제가 된 바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1번 동그라미 보시면 공기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78.09% 예, 부핍입니다. 존재까지 밑줄을 쳐두시면 되겠고 비중은 읽어보시면 되고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와서 3번부터 또 밑줄을 쳐보겠습니다. 호흡을 통해 단순히 기도를 출입하는 불활성 가스. 평상시에는 그래요. 그냥 우리가 호흡을 할 때 호흡에 필요한 기체는 산소이지만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혼합 공기가 우리 몸으로 이렇게 들어왔다가 단순하게 다시 밖으로 빠져나가는 역할을 한다 그 의미예요. 하지만 고기압 상태가 된다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고기압 상태에다 동그라미를 쳐두시고 그 옆에 밑줄 치겠습니다. 인체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고기압 상태가 되면. 우리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1기압 하에서는 괜찮지만 고기압 상태에서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 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그 아래에 나와 있어요. 자, 고기압 상태에 우리가 있다 하면은 바닷속에 들어가는 거,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해수 표면까지는 1기압이지만 그 밑으로 잠수하게 되시면은 물의 기압까지 합쳐져서 1기압 이상의 고기압 상태가 되는데요. 그 밑에서 뭐 작업을 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급격하게 감압을 할 때 문제가 되는데 4번 동그라미에 급격히 감압 시 거기에다가 우리 괄호를 하나 쳐두세요. 급격한 감압 시 어떤 일이 있냐. 평상시에는 불활성 가스이지만 얘가 고기압 상태에서는 우리 혈액에 녹아 있게 되거든요. 이게 녹아 있는데 갑자기 감압을 빠르게 해내면은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용해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이게 기포를 형성하게 돼요. 녹아있던 것이 그 얘기예요. 그 뒤에 질소가 지방 조직이나 혈액 중에 용해되었다가 기포를 형성함으로 체내의 모세 혈관을 차단하게 됩니다. 차단까지 밑줄 쳐두시고 병을 유발하게 돼요. 그렇게 차단함으로써 그게 병 이름이 뭐다? 잠한병이다. 잠한병에다가 밑줄 다 치셨죠? 뒤에 이렇게 네모를 쳐두시면 되겠고요. 이 잠한병에 관련된 내용이 37회 때 등장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5번하고 6번은 좀 묶어볼게요. 잠한병에 대한 설명 보셨고 5번, 6번 보시면 5번은 이상기압이에요. 이상기압 0.7기압 이하일 때를 의미하고 그 다음 이상고압은 1기압이라고 되어 있는데 1기압 이상이 되겠죠. 예, 그 1기압 뒤에다가 이상이라고 써주세요. 이상 뭐 우리가 이제 꼭 바닷속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평상시에 그 이상 고압으로서 질소의 그 좀 약간 영향이라고 할까요? 그걸 느낄 수 있는 거는 질소 마취를 하는 경우예요. 환각적인 어떤 마취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때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네 번째는 이산화탄소예요. 자, 공기 중의 농도가 0.03%인 기체입니다. 자, 0.03까지 밑줄을 쳐놓으시고 그 수치 정도는 기억해 두셔도 좋아요. 자, 요 내용 38회 때 등장을 했었고 그 다음 특징을 살펴보시면은 무색 무취해 가스입니다. 그리고 약산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녹아 있으면은 이제 톡 쏘는 그 청량음료나 뭐 이렇게 액상으로 되어 있는 소화제들 보시면 이렇게 탄산이 들어있다는 거 느끼시잖아요. 그런 데 사용되는 거예요. 자, 약산성까지 밑줄 쳐두시고요. 그 옆에 소화제, 청량음료 등의 사용 밑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언제 만들어지느냐? 자, 그 다음 3번 동그라미죠. 물체가 연소하거나 발효하거나 부패 그리고 우리의 호흡작용 등에 의해서 배출이 되게 돼요. 배출까지 밑줄 쳐두시면 되겠고 이 이산화탄소 기체가 좀 중요한 이유는요. 실내 공기의 오염 지표가 되는 거죠.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로 사용된다. 자, 4번 앞에다가 별표 하나 해두시고 실내 공기 동그라미 하시고 오염의 지표 밑줄 쳐두세요. 요거 41회 때 최근에 등장했죠. 나왔던 기출된 그런 유형이고요. 그 다음 5번 동그라미. 적외선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온실 효과를 이루는 가스. 자, 온실 효과를 이루는 가스, 효과를 일으키는 가스. 네. 그래서 이거 한 단어로 뭐라 그러죠? 온실 가스 이렇게 부르죠. 밑줄 쳐두시고 온실가스라고 써두시면 되겠습니다. 한 명이 1시간 동안에 약 20리터를 배출합니다. 자, 한 명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뒤에 밑줄 칠게요. 1시간 동안 약 20리터를 배출. 자, 이것도 출제된 내용이고 이 부분이 특히나 많이 됐다고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죠.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참고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것도 아까 그 우리 산소의 경우에는 14%
이하일 때는 저산소증을 유발하고 그다음 10% 이하일 때는 호흡곤란, 그다음 7% 이하일 때는 질식사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도 수치가 좀 비슷해요. 자, 6번에서는 10% 이상일 때, 얘는 좀 이제 많을 때죠. 10% 이상일 때 호흡곤란을 일으켜요. 자, 산소하고 같이 매칭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 저기 호흡곤란이 아니죠. 얘가 더 많은 거니까. 큰일 날 뻔했죠. 예, 질식사. 그 다음에 7% 이상일 때, 요때가 호흡곤란이죠. 그래서 수치는 같은데 그 호흡곤란인 거가 좀 엇갈려 있으니까 호흡곤란하고 질식인 상태를 산소랑 연결해가지고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숫자가 같아서 기억하시긴 나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7번 보시면은 식물의 탄소 동화작용, 광합성으로 인해서 동일한 농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 거에 또 밑줄 칠게요. 공기, 실내 공기 아까 오염 지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이 있어요. 자, 거기다가 밑줄 쭉 칠게요. 0.1%다. 0.1%를 ppm으로 환산했을 때는요, 1000ppm 되니까 그거 꼭 기억해 두시고, 요 내용이 이제 42회 때 출제가 된 거죠. 밑줄 쫙.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은 0.1% ppm으로 하면은 1000ppm 해가지고 요 단위 환산되는 거에서 이제 확인을 하나 해두실 게 오른쪽 날개 첫 번째 알아두기 보시면은 ppm 해가지고 parts per million 이렇게 돼 있죠. 요 단위 환산에 관련된 문제도 38회 때 등장을 했었는데 1ppm이 밀리언이니까 100만이잖아요. 20, 100, 1000만, 10만, 100만. 그죠? 100만 분의 1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 그렇기 때문에 1%는 100분의 1인 거고 1%는 1000 ppm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는 아까 뭐라 그랬죠? 1%가 1000 ppm이잖아요. 1%가. 그러니까 0.1%는 1000 ppm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도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 내용 하고 다음은 괄호 5번에 일산화탄소로 넘어가 볼게요. 일산화탄소는요, 이 내용도 한 35회 때 출제가 됐었는데, 연탄가스 성분을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연탄을, 연탄 보일러를 이용해서 난방을 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연탄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중독되는 그런 사례가 많았었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뭐 어떤, 화훼 농가라든가 그런 곳에서 사용을 하지 일반 가정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요즘의 일산화탄소는요. 담배 연기 속에 들어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자, 1번 한번 살펴볼게요. 탄소 성분의 불완전 연소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 부분 발생까지 밑줄 쳐놓으시고 특징은요. 무색, 무취, 무자극성이에요. 그 옆에 밑줄을 또 무색, 무취, 무자극성의 밑줄을 쳐두시고요. 옆에 약간 여백이 있죠. 무미의 맹독성 가스다. 그것도 하나 써놓으세요. 맛도 없어요. 무미의 맹독성 가스입니다. 이렇게 필기를 하나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주 배출원은 자동차 배기가스. 요것도 무시할 수 없죠. 자, 자동차 배기가스 밑줄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 보시면은 헤모글로빈과의 친화력이 산소보다 2에서 300배 정도 훨씬 더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산화탄소에 노출이 되었다면 헤모글로빈이 산소랑 결합해서 우리의 세포에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 일산화탄소랑 결합해 버리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내용 밑줄을 쫙 쳐놓으세요. 산소 동그라미 하나 해두시고 요 내용도 이제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중독되면 어떻게 되느냐? 중추신경계 장애를 유발해요. 운동장애, 언어장애, 뭐 시력도 저하되고요. 지능도 저하되고 시야 협착과 같은 그런 증상을 나타낸다라는 거 참고로 보시고 되면 되겠고 이렇게 중독이 됐을 때는 고압산소요법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되죠. 자, 고압산소요법을 사용 밑줄 하나 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6번 괄호에 아황산가스예요. 40회 때 출제가 된 내용이니까 꽤 최근에 출제된 거고요. 이 아황산가스 앞에다가 별표로 하나 해주세요. 6번 괄호 앞에다가 별표. 자, 아황산가스는요. 대기오염의 지표예요. 1번에다가 파란 글씨에 밑줄을 쳐두시면 되겠고 이 특징은 취기와 자극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점막에 이렇게 좀 많이 노출된다면 점막에 염증을 일으키고 흉통이나 호흡곤란까지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아황산가스입니다. 자, 대기오염의 지표 옆에다가요. 땡땡 해두시고 취기와 자극성 써두신 다음에 점막 염증, 흉통, 호흡곤란 일으킴 그렇게 써두시면은 특징 정리가 잘 된 것 같고요. 자, 2번 동그라미 보시면은 화석연료를 연소하게 될 때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화석연료 연소할 때 뭐 난방도 있겠지만 역시 또 자동차 배기가스와 같은 것들로 많이 생성이 돼요. 화석연료 연소 시 생성 밑줄 쳐두시면 되겠고 그 옆에 파란 글씨로 허용치가 나와 있죠. 허용치에도 밑줄을 쳐두세요. 허용치는 연평균 0.02 ppm 이하 밑줄 해두시고요. 자, 이게 이제 비에 섞여서 내리게 되면 토양을 산성화시키고요. 쭉 밑줄 칠게요. 금속과 대리석 부식작용도 있고 그 다음에 식물이라든가 동물, 그 다음 건물, 다방면으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자, 피해까지 밑줄 해주시면 돼요. 자, 제가 비에 섞여서 내린다 그랬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깨끗한 그 물 상태의 비가 아니라 뭔가 섞여서 내릴 때 우리 산성비라고 이야기하죠. 산성비 주요 원인. 밑줄 쳐놓으시고 자, 런던 스모그 사건의 원인 물질입니다. 런던 스모그 사건의 원인 물질도 역시 끊어서 밑줄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요. 두 번째 알아두기 보시면은 군집독이 나와 있어요. 군집독. 얘가 이제 42회, 1회 이렇게 연속적으로 40 이렇게 39도 나왔죠? 쭉 4년 동안에 연속해서 나왔기 때문에요.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군집독은 어떤 환경에서 생겨나냐면 첫 번째 줄에 다수인이 밀집한 실내 공간에다가 밑줄을 쳐두세요. 자, 이렇게 돼서 불쾌한 냄새, 뭐 어떤 기체들 발생, 뭐 습도는 뭐 습도도 꿉꿉해지면은 더 너무 건조하거나 너무 습한 경우, 그 다음에 체열 발산이 막 일어나니까 온도는 높아지겠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군집독이에요. 두 번째 뒷부분에 있네요. 불쾌감, 두통, 권태, 현기증 등 발생에다가 밑줄을 쳐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 군집독은 이 밀폐된 다수가 밀집한 뭐 밀폐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밀집한 실내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실내 공기에 뭐 이화학적, 화학적, 물리적 조성 변화로 인해서 발생이 되게 됩니다. 자, 먼저 온도 측면에서 보면 어때요? 이걸 떠올리실 때 군집독 공부하실 때 떠올릴 게 뭐냐면요. 그 여름철에 출근 시간이라고 할까요? 출근 시간 혹은 퇴근 시간에 그 지하철 안에 빽빽하게 사람이 들어섰는데 예, 이게 에어컨이 고장 난 거예요. 창을 열 수도 없고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되게 좀 극한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사람들이 빽빽하게 있으면 각자 체열이 막 발산이 되죠. 근데 여름철인데 에어컨이 고장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실내 온도가 점차 상승하게 되겠죠. 예. 우리가 쾌적감을 느끼는 실내 온도는요, 18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 그 정도인데, 제가 냉방 시설이 고장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점차 답답해지면서, 온도가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요, 다수가 밀집한 실내 공간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환기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환기를 통해서 온도를 또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습도 측면에서 보시면요, 군집도, 자, 실내 온도, 그 다음에 습도도 역시 우리가 쾌적하게 느끼는 습도가 40%에서 70%예요. 실내 쾌감 습도가.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평균 65% 정도면 우리가 좀 쾌적하다. 이렇게 느끼는데 이게 이제 너무 그 상태, 밀집된 상태에서 너무 건조해지거나 너무 습해지거나 이렇게 된 경우에 군집독이 발생하죠. 건조해지는 것보다는 습해진 경우, 그게 조금 더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취기예요. 취기. 아까 아황산가스에서도 취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취기는 악취로 인한 어떤 그 불쾌감을 생각하시면 돼요. 악취가 발생해서 불쾌감이 일어나요. 퇴근 시간이니까 뭐 화장품 냄새도 있고 그다음에 향수 냄새 또 뭐 있을까요? 식사해가지고 음식물 냄새 밴 거, 뭐 흡연하시는 분들의 담배 냄새 이런 것들. 뭐 가끔 가스를 분출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악취 발생으로 인한 불쾌감을 취기로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고 암모니아라든가 염소, 유기물, 아민류, 뭐 지방산류 그런 것 등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실내 기류예요. 실내 기류. 실내 기류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때는 무기류일 때죠. 바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아까 그 잠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에어컨도 가동이 안 되니까 바람이 전혀 안 불죠. 무기류일 때. 그 다음에 그 다섯 번째는요. 기체의 조성에 관련된 건데 여러 사람이 같이 호흡을 그 밀집된 공간에 사다 보니까 산소는 부족해지죠. 그리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점점 높아져요. 그래서 O2는 농도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CO2의 농도는 높아지게 되는데 아까 저희가 CO2 이산화탄소를 공부하시면서 그 실내 공기의 질을 위해서 그 유지돼야 할 기준이 1000ppm 이하로 유지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0.1%. 근데 이게 1000ppm 이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1000ppm 이상으로. 요럴 때 군집독이 발생된다라는 거죠. 즉, 한 가지로 이렇게 다 망라를 한다면 어떻게 돼요? 온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습도. 아까 너무 건조하거나 너무 습하거나 그런데 이게 이제 습도가 높은 경우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표현하지 말까요? 고온, 조금 더 확실하게 고습. 그 다음에 산소는 어때요? 산소는 줄어든다 그 얘기를 했고요. 가스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 분진의 영향도 받아요. 이렇게 네 개로 정리해 둘 수가 있어요. 고온, 고습, 분진, 가스. 이것이 군집독의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 원인. 영향을 미치는 거 5가지 설명을 드렸고요. 요것들을 딱 뭉쳐서 한 번에 설명을 드리자면 고온, 고습, 가스와 분진 이런 것 등이 군집독의 주요 원인이다. 예,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한 페이지를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는 바로 이 먼지입니다. 괄호 7번에 먼지 얘기가 나왔죠. 자,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입자의 크기는 좀 한정이 되어 있어요. 자, 밑줄을 쭉 칠게요. 0.5에서 5 마이크로미터이다. 거기까지 밑줄을 딱 쳐두시면 되겠고, 자, 이 먼지들은 알레르기 반응도 일으키고 진폐증이라든가 그 밖에 감염증 등을 유발한다. 유발까지 밑줄을 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괄호 8번 대기의 환경 기준이에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발표 해가지고 나와 있죠. 첫 번째 아황산가스 밑줄 하나 해주시고요. 연간 평균치 0.02 ppm 이하여야 된다고 앞에 내용에서 배우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산화탄소입니다. 일산화탄소 밑줄 해두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이산화질소예요. 이산화질소도 하나 밑줄 쳐두시고 자 미세먼지 PM10짜리가 나와 있잖아요. 미세먼지 PM10짜리는 그냥 미세먼지라고 하고 PM2.5짜리는 초미세먼지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PM10이다. PM2.5다. 요거는 직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름. 그래서 PM10은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M2.5다 이렇게 되면은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초미세먼지를 의미하게 된다라는 거. 자, 그게 갖고 있는 의미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우리 PM10 하고요. PM2.5, PM10 하고 PM2.5에다가 각각 동그라미를 좀 쳐둘게요. 자, 그리고 특히 42회 때 출제된 게 초미세먼지의 24시간 평균치가 나왔죠. 하루 동안 평균치는 35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그 내용이 또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그 부분 밑줄 좀 해두시고 뭐 눈에 확 띄기는 해요. 파란색이라 그렇죠? 근데 얘가 작년에 나왔으니까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미세먼지도 10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하라는 거 그 두 가지 좀 중점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 밖에 오존, 납, 벤젠 이런 것 등이 대기의 환경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설정되어 있는 그 항목들이에요. 8가지 항목들. 자, 그 다음은 박스 2번에 온열 환경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온열 환경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36회 때 출제가 되었었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요. 온열 환경은요. 한번 이렇게 보시면 괄호 1번에 기온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습도 있고요. 쭉 보시면 기류가 있고 그 다음 복사열이 있어요. 이렇게 4가지로 되어 있어요.
온열 환경은 기온, 기습, 기류, 복사열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 먼저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기온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온. 첫 번째 줄에요. 뭐라고 되어 있죠? 보통 지상 1.5m의 그늘진 곳에서 측정한 건구 온도에다가 밑줄. 자, 1.5m. 지표면으로부터 1.5m 정도 높이에서 측정하게 돼요. 근데 이게 햇빛이 쨍쨍한 곳이 아니라 그늘진 곳이란 거죠. 거기 밑줄 치셨죠? 그리고 온열 요소라고 하는 거는 기온, 기습, 습도. 그 다음에 기온, 기습이 똑같죠. 기온, 습도, 기류, 복사열 4개. 요것 중에서 이 온열 요소 중 가장 기온이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한 번 더 반복돼서 나왔으니까요. 두 번째 줄도 밑줄을 한번 그어주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이 기온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1번 동그라미에 나와 있어요. 자, 쭉 기억부터 디귿까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리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제 대기 온도의 분포는 해발 고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요. 자, 거기다가 밑줄. 해발 고도에 따라 차이. 근데 보통 지상 100m마다 지상에서 100m마다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기온이 떨어지게 되죠. 그거 정리된 겁니다. 보통부터 밑줄 칠게요. 지상 100m마다 0.5에서 0.7.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균적으로는 0.65도씨 정도 기온이 낮아진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밑줄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에베레스트 산 같이 높은 산 올라갈 때는 아주 방한복을 철저하게 챙겨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 밑줄 쳐놓으시고, 자, 실외에서는 백엽상을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외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백엽상. 자, 백엽상이 그럼 도대체 뭐냐? 왼쪽 날개에 알아두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 본 기억이 나요. 중고등학교 때는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운동장 저쪽 한쪽 구석에 보시면은 하얀 조그만 나무로 된 집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위에는 백엽상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 여기 조그맣게 이제 문이 있어요. 이 열어보면 거기에 온도계 들어있는 거고, 그 옆에는 풍향 풍속계 이런 거 써져 있던 거 기억나거든요. 자, 볼게요. 실외 기온 측정. 거기다가 밑줄을 해두시고 지상 1.5m에서 측정한다고 보셨어요. 지상 1.5m도 역시 밑줄. 그리고 두 번째 점에서 백엽상 가운데에 온도계를 고정. 예, 요 문을 이렇게 짠 열면 그 안에 백엽상이 그 가운데에 온도계가 딱 흔히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일정한 장소의 기온을 측정. 밑줄. 얘가 백엽상이 붙박이로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점에서요. 다른 장소로 옮겨 기온 기습을 측정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에다가 이렇게 괄호를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이럴 때는 아스만 통풍 건습계 사용. 자, 거기다가 밑줄. 얘는 붙박이기 때문에 옮겨서 측정해야 될 때는 아스만 통풍 건습계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이 아스만 통풍 건습계의 특징이 뭐냐면요. 기온과 기습을 동시에 잴 수가 있어요. 기온, 기습, 동시 측정. 좋죠. 예, 한 가지로 두 가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밑줄을 쳐놓은 데다가 이렇게 써두시고요. 그리고 측정 시간은요. 한 5분가량 경과했을 때가 가장 정확해요. 자, 그 내용도 한번 써놓을게요. 아스만 통풍 건습계. 요거는 측정한 지 5분. 5분 정도의 가장 정확. 5분 정도 지날 때 그렇게 쓸까요? 5분 정도 지날 때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하나 써주시면 되겠고요. 아스만 통풍 건습계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실외에서는 백엽상 사용한다고 말씀드렸고,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2번 동그라미 1교차가 나와 있습니다. 자, 1교차 뜻 아시죠? 날씨 예보할 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크게 여름이라든가 겨울을 제외한 봄, 가을에는 아침하고 낮하고 아침, 저녁하고 조금 기온차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교차가 많으니까 겉옷을 반드시 챙겨가 주세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자, 기억해 보시면 하루 중 최저 온도와 최고 온도의 차이예요. 차이까지 밑줄을 쳐 두시고 최저 동그라미, 최고 동그라미 해두시는데, 최저 온도는 언제일까요? 하루 중. 해 뜨기 직전이에요. 해 뜨기 직전이 제일 온도가 낮고요. 그 다음 한낮에 한 2시가량, 그때가
가장 덥죠. 태양이 남중하는 시간은 지나 있지만 충분히 지면이 달궈지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후 2시경이 가장 온도가 높다라는 거. 거기 시간도 나와 있으니까 봐주시면 되겠고 요 내용도 2번이나 이렇게 출제됐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역별 위치별 차이를 좀 살펴보시면요. 니은 보실게요. 낮은 윈도라고 돼 있어요. 낮은 위도. 그냥 저위도죠. 저위도 지방. 저위도 지방에다 동그라미를 하나 해주세요. 저기 어디 생각하면 될까요? 적도 부근에 날씨 좋고 따뜻한데 그런 데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저위도 지대에는 고위도 지방에 비해서 일교차가 작아요. 그 부분 밑줄 쫙. 일교차가. 낮은 위도 지방 동그라미 쳐놓으셨죠? 중간에는 그냥 비워두시고요. 뒤에 일교차가 작다. 거기만 밑줄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해양과 해안, 바닷가예요. 해안과 해안에다가도 동그라미를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옆에다가 여기선 작아요. 바닷가에서는 작고 대륙에서 오히려 아주 크다라는 거죠. 해양, 해안에서 작고 밑줄, 그 다음 대륙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아주 크다. 밑줄. 그 다음 리을에서 구름과 산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여기서는 작고 자 계곡, 분지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여기서는 크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을 좀 잘 해놓으셔야 돼요. 니은, 디귿, 리을 어디가 크고 어디가 작은지 이렇게 묶어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미음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돼요. 보통 지상 100m마다 아까 나왔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추워지니까 평균적으로 0.65도 정도씩 낮아진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비읍에서 수목이 많은 곳에는 일교차가 작다. 밑줄. 그리고 도시와 같은 아스팔트 도로 동그라미 그리고 사막 동그라미 일교차가 크다. 그 다음 이응이에요. 바다 위에서의 일교차는 극히 작다. 그리고 구름이 많은 날 작고요. 치읓도 밑줄 칠게요. 열대지방에서 작고 그 다음에 한대지방에서 가장 크다. 그러니까 위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일교차가 커진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를 이제 큰 범위로 생각해 보시자면 내륙에서 가장 크고요. 내륙. 그 다음 해안에서도 일교차가 좀 작다라고 했는데 해안에서는 보통 요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산림 지역 있었죠. 산림이에요? 삼림이에요? 산림 지역. 여기가 제일 작아요. 내륙이 가장 크고 해안도 좀 작다라고 했는데 산림하고 비교해보면 산림이 가장 작고 그 다음에 해안, 내륙 순으로 이렇게 일교차가 점차 커진다. 이 내용은 일교차 옆에다가 한번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 측정 기구를 한번 보시면요. 기억에 수온 온도계가 나와 있고요. 자, 이 수온 온도계는 보통 때 사용해요. 여러분들이 흔히 보실 수 있는 그 온도계고요. 보통 사용에다가 밑줄 쳐두시고 파란 글씨 2분간 측정 밑줄 해놓으시고 2분간. 그 시간도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 기억해 놓으시고 알코올 온도계 볼게요. 자, 최저 기온을 측정하는 온도계. 첫 번째 줄 뒷부분부터 있어요. 거기다가 밑줄을 쳐두시고요. 자, 3분간 측정하게 돼요. 얘도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수는 2글자, 알코올은 3글자. 그래서 2분, 3분. 저는 좀 그렇게 외우는 편이라 헷갈리시지 않게 그렇게라도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아스만 통풍 건습계 아까 보셨죠? 자, 기온과 기습을 동시 측정 밑줄. 자, 그 밖엔 또 뭐가 있느냐? 그 밖에 온도계 3개가 여기 밑에 정리가 뿅뿅뿅 돼 있어요. 요거 이렇게 묶어두시고 첫 번째는 자기 온도계예요. 자기 온도계 있고 그 다음 전기 저항 온도계라는 것도 있고 열전기 온도계 이런 것들 있다. 자, 오른쪽 날개예요. 첫 번째 알아두기 한번 보실게요. 건구, 습구, 적정 온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38회 때 출제된 그런 내용인데 자, 건구 온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방금 보셨죠. 수온 온도계라든가 알코올 온도계 그런 온도계들이에요. 가늘고 긴 막대 모양 온도계로 측정한 온도를 건구 온도라고 한다. 그냥 일반적인 온도계로 측정하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습구 온도라고 하는 거는 자, 기온, 기습, 기류 등의 종합작용에 기인한 것에다가 밑줄을 쳐두시고 생물학적 의의가 크대요. 쾌적 상태에서 건구 온도보다 3도 정도 낮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내용은 읽어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과학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건구 온도와 습구 온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일반 온도계, 수온 온도계나 알코올 온도계로 측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온도계를 두 개를 이렇게 해놓고 그냥 내버려 두면 건구 온도예요. 근데 얘를 헝겊으로 이렇게 감싸가지고 물에다가 퐁 담가두게 되면 물을 흡수해서 여기가 항상 젖어 있겠죠. 그러면 이 증발할 때 기화열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건구 온도보다 습고 온도는 언제나 낮거나 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기억나실 거예요. 건습고 온도계 그 온도 차나 요 도표를 해가지고 습도 구할 때 사용했었던 거 기억이 어렴풋이 나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건구 온도가 언제나 습고보다 높거나 같거든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평상시 그 상태에서 건구 온도보다 한 3도 정도, 쾌적한 상태에서 3도 정도 낮다. 그 의미고요. 자, 그 다음에 적정 온도라고 하는 거 한번 밑줄 긋고 넘어갈게요. 실내 적정 온도는 18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 그리고요, 고기만 밑줄 쳐두시고 습도는 40에서 70%라고 말씀드렸고, 자, 침실 같은 경우는 약간 선선한 느낌? 그래야 좀 쾌적하게 잠을 잘 잘 수 있고요. 병실 같은 경우는 치료를 요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환자들 보시면 환자복만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내 적정 온도라고 하는 온도보다 좀 높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아두기에서 아스만 통풍 건습계가 또 나왔어요. 자, 첫 번째 점 또 밑줄 칠게요. 기온과 기습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 측정까지 밑줄 쳐두시면 되겠고 두 번째 점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세 번째, 네 번째 점이 건구, 습고 이렇게 돼 있어요. 건구. 방금 말씀드린 그거예요. 보통 온도계. 수온이나 알코올 온도계, 보통 온도계고요. 습고는 어떻다? 자, 여기 구부라고 하죠. 동그란 부분. 여기를 젖은 헝겊으로 이렇게 적셔둔 거다. 그 내용이고 마지막 점에서 측정법 보시면 5분 정도 지날 때 가장 정확하다 그랬죠? 끝에서 두 번째 나와 있어요. 5분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5분 정도 지날 때가 가장 정확하다. 밑줄 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기온에 관련된 항목들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정리를 해보는 것으로 하고요. 두 번째 괄호에 나와 있는 습도, 기습을 의미하죠. 이 내용부터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